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빠른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 수습은요, 정부가 이런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냐? 처음에 제초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10월 15일 대책 때문에 이거 폐지를 좀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확산이 되면 폐지는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붐이 일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폐지 안 할 가능성이 좀 크죠. 근데 일단은 폐지를 한다는 언급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 제초안 폐지의 언급을 꺼내긴 했지만은 이미 이제 시장이 위축이 된 거예요. 일단 미루자. 사업 중단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학이라든지 사업성이 좀 안 나온 데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의 속도들이 또 느려지는 상황들이 되겠죠. 시장이 더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습은 뭘 했냐? 대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다. 민심이 성이 나버리니까는 대출 갈아타기 규제, 그러니까 대환 대출이죠.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70%를 받았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더 안 좋은 데로 가야 돼요. 당연히 이거 열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제 뿔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에 대한 대환 대출은 한 7일 만에 다시 수습을 한 거죠.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대환 대출을 7일 만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27일이죠. 오늘부터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환 대출은 LTV가 40%가 아니라 70%로 그대로 적용이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습을 하고 있냐, 발뺌을 하고 있냐. 지금 예전에 3+3+3, 얼마 전에 어떤 10인의 진보 측에 있는 의원들이 연합을 해서 군용 갱신권을 발의를 했죠. 발의한다고 다 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는 시장세 나라 말아 먹을 법이라고 막 하고 사람들도 이제 비난을 하니까는 이제 또 변명을 하고 발뺌을 합니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임대차 논의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발의한 사람들은 교육 제도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육제도를. 참 웃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임대에 대한 부분이나 임차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의 거주에 대한 상황들은 이렇게 법으로 거주의 방식들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실의 괴리를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정권이 더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그 현실과의 괴리들이 인정되는 어떤 보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인정하고 가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건요,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둘 겁니다. 낮은 가격도 높은 가격도 세금 폭탄은 확정입니다. 지금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면은 세금 폭탄이고요. 얘기해 드릴게요. 높은 가격에 거래해도 세금 폭탄이고,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을 거래하면 특사경 출동입니다. 우선은 종부 세액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지 우리가 소비를 했던, 소비 쿠폰으로 풀었던 뭘 했던 간에 기존에 돈을 풀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메꾸고 회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방선거라든지 이제 총선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셈법들을 고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죠. 보유세를 올리면 지자체만 혜택, 양도세를 낮추면은 국세가 펑크.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지방세고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보유세 올리면 왜 지자체만 혜택이냐? 재산세 이제 7월달, 9월달에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방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거고 종부세는 국세인데 왜 지자체가 혜택을 하냐? 종부세는 지방 교부세법에 따라서 이제 교부세로 지방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분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은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데 지역 교육 수요가 좀 있는데 뭐 등등을 좀 배분을 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이 교부세로 뿌려버립니다. 종부세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지방한테 유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양도세를 낮추면 국세가 펑크라고 했는데 양도세는 왜 그러냐? 양도세는 말 그대로 국세입니다. 교부세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 우리가 거래세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거래세를 낮추면은 국세가 펑크가 나겠죠. 그리고 거래가 많이 안 팔면은 또 국세가 또 힘들어지겠죠. 거꾸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 거래가 많이 안 되면 또 지방이 또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걸 또 뭘로 보완하느냐? 종부세를 거둔 국세로 교부세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지자체만 혜택, 양도세 낮추면 국세가 펑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세금이 어떻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분명히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용역들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미 2026년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식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지금 힘든 재정 여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세금들은 거둘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아도 세금 폭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지방세법을 발의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 게 취득세가 이제 15%에 물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리지만은 이제 증여에 대한 취득세 원래 이런 거잖아요. 이제 시가에 3억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시가에 30%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가가 10억인데 7억에 팔면은 뭐 조금 괜찮던데 한 6억에 팔았어요. 4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여로 강조해가지고 원래는 1에서 3% 정도의 취득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의 고가주택,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최대로 12%를 물린다고 합니다. 취득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세금적으로는 분명히 2026년도는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는 아마 6월 달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뭐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사실은 세금을 많이 안 거두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그 강남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서초랑 강남 쪽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잘 유치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도 지었지만요. 학교도 옮기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인프라의 시설들, 유흥기관들도 옮겨졌습니다. 뭐 왜냐면은 그때 세금에 대한 특혜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할인해주고 기업 여건들을 좋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는 강남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들이 조금은 성공적으로 빨리 안정화된 인프라와 학교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형성된 걸로 세금을 걷어야지 그냥 이거를 무조건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부동산도 그냥 막겠다고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 지금 시장이 낮은 가격 거래해도 세금 폭탄, 높은 가격 거래해도 세금 폭탄, 고가 주택 거래하면 특성형 출동, 거래도 어렵고 뭘 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시기는 2026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12월 달에도 규제가 좀 나올 건데 공급 대책 형식으로 규제가 나오겠죠. 내년은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건데 규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달, 두 달 뒤에 토제의 허가를 받고 통계상에 나오는 집들이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안 되겠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더 규제를 하자라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세금, 그다음에 특사경, 거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막 막으니까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함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거래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시장의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죠, 심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들을 냈지 않습니까? 대책을 냈는데 매매도 전세도 매물들이 급감을 했죠. 시장의 불안이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빨리 집 사야 되겠다. 더 오를 거니까. 그러면서 또 가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예전 5년새로 비교해 보면요. 가장 많이 주택 구매를 한 시기가 6월부터 9월이라고 합니다. 규제가 나왔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는 동안에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가요. 그다음에 대출의 규제의 강도가 높아진 거에 반면에 공급 부족이
해소될 방법들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해소를 하려고 하면은 공급 대책을 내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야지 기존 공급들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감을 가지고 기존 주택들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불안한 심리들이 쪼끔은 안정화되는데 이런 게 어려워질 거라는 불안 심리가 사람들을 더 집을 불안한 심리로 사고자 하는 마음들을 생기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냥 TV 보고 이런 식으로 옵니다. 뭐 집도 안 보고 계약, 뭐 이렇게 더럽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계약금은 9천 원을 덜컥 넣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이런 상황이 인제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인제 불안함들 그다음에 어려움들을 이렇게 비유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약속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 도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야 되겠죠. 근데 도로 공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교통 혼잡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 공사가 끝나고 정상적인 도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자동차 운전자가 약속이 급하다 했잖아요. 이 지연될까 봐 속도를 엄청나게 밟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면역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의 불안한 심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놓고 속도를 엄청 밟는 이 운전자처럼 정말 빨리 가격의 속도들은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올라라고 기우제를 드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게 무서운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규제를 덜 할수록 올라가는 속도들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규제가 너무 많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그 누적 수요들이 폭발을 하는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규제로 부작용에 부작용이 쌓이는 양상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자도 불안합니다. 매수자는 더 오르는 거 못 살 건데 생애 첫 주택자도 나 이번에 놓치면 끝난다. 임차인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되니까 불안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안함은요, 시장을 자극합니다. 근데 이 불안함을 누가 자극을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 정책들이 이 불안함을 자극해서 시장을 더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죠. 실질적으로 규제는요, 집값을 달리게 하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들이 오른 게 통계상 가장 많이 올랐고 규제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규제가 주춤한 시기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이걸로 보여드렸죠. 엑셀로 보여드렸죠. 이 규제가 있고 떨어지고 다시 떨어졌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노란색이 규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규제. 규제를 하면은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면 규제를 하면 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규제를 하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지만 결국은 우상향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거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8.2 대책, 9.13 대책, 심리가 위축됐죠. 그런데 급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듯 싶다가 올라가니까 많이 올랐죠. 규제를 냈죠. 9.13 대책. 그러다가 또 떨어졌죠. 떨어지다가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시장.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제가 요때 많이 올랐고 떨어졌을 때 요때 집을 한 개 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요 9.13 대책 있을 때 요때 집을 샀습니다. 이걸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규제의 역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규제의 역설이 일어나냐? 돈은 푸는데 막고 있잖아요. 돈은 푸는데 규제를 하면은 눌리죠. 수요가. 언젠가는 이게 터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제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규제의 역설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유동성 시장에 눌려 있는 적재 수요가 부작용이 일어날 때 적어도 실수나 피해는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걸 좀 바라봐야 되냐면요. 풍선효과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은 현금 6억 든 어르신들이 TV 보고 찾아와 집값 들썩이는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들 실제로 좀 관심이나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에 아직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리라든지 동탄, 뭐 만항구 요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하죠. 여기는 노동안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커지려고 하고 있는데 또 막혔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노도강 지금 기회입니다. 예전에 강남이 되게 주춤했을 때 2007년도나 이 6년도 노도강이 역대급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되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 강남이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 하급지가 또 움직여서 디커플링이 일어나거든요. 시기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들이 항상 동일할 수 없어요. 근데 노동안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올라야지라는 타이밍이었는데 정부에서 오르지 않은 지역을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노동강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노동강보다 입지가 안 좋은 구리
노원보다 좋지 않은 구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릴 만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말을 했지만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집 사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장에 임대 물량들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제한 채 공공에서 이 임대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면요, 과연 질 좋은 임대 물량이 나올까? 그리고 이 임대 물량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풍선 효과가 규제 지역 주변으로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풍선 효과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일어나고 있냐면요, 오피스텔 9달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이 강세라는 거죠.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 40평 정도 되면은 조금 작은 국평 정도의 어떤 그 면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피스텔이 중대형 먼저 움직이는 거. 중대형 먼저 움직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5구 타입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로 비싼 상급지 아파트를 제외하고 국평보다 지금은 상급지는 5구 타입들이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5구 타입들은 입지를 포기 못하고 평수를 줄이는 수요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거꾸로 소형 평수보다 주거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좀 강세를 이루는 양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거래량들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아파트, 오피스텔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지역들의 움직임들, 일자리가 많은데 뭐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좀 움직임이 대형 평수 위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대형 평수를 사야 되는 거냐?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시고, 오피스텔은 수요자가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대체 수요처고 비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지금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자 할 때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 대형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풍선 효과가 규제 지역 주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방도 영향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미칠 것이다. 지금 수영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연제구, 거제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해운대보다 수영이 지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정책들이 강력해질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 정책을 믿고 따른 무주택자들, 그리고 자산에 무심한 급여자들, 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전세 매물 급감, 공인중개사도 개점 휴업, 계약갱신 청구 비율이 1년 새에 10.3%나 올랐다. 거꾸로 말하는 거는 10.3포인트 올랐다는 거는 계약갱신을 했다는 거는 전세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전세 물량 안 나오고 신규 전세 물량도 안 나오고 기존의 전세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결국은 세입자들이 힘들고 전세 물량이 없어서 월세로 이동해야 되는데, 월세는 주거 비용들이 전세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지금 기존 물량 막혔고 신규 물량 막혔고 주요 지역들은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막아놓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사는 대출도 많이 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는 이 정책을 믿고 따르는 무주택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상관없이 자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뭔가를 바꿔야 돼요. 자산이든 삶이든 수정의 과정 없이는요, 미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데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예능 프로를 한 개 봤습니다. 예전 건지 지금 건지 모르는데 그냥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예능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배구를 하면서 전략을 짜서 가더라고요. 짠 게 안 먹히고 상대방이 약점이 있으면은 전략을 감독이 계속 지시를 내려서 수정하면서 그 약점을 발견하고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더라고요. 수정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있는 전략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했어요. 그 수정하는 과정이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평온하고 순탄한 길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나는 지금 돈 많이 벌어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순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정하고 개선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는 거지, 좋은 수익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거지, 그냥
가만히 방치시키고 있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방치시키면 발전이 안 됩니다. 매년 새로운 수정 방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파악하고 수정해야지 원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를 했다면은 내게 맞는 생각으로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자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 가치가. 이거를 빨리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번 정부도 되게 정권을 내년 그다음 지방선거, 총선 때도 뺏길 수 있습니다. 저는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발언을 하자면은. 그래야지 이 가치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죠. 물론 인제 뭐 대통령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수정이라는 단어, 수정의 과정이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사업, 그다음 부동산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가 막 경직되게 '시장을 이끌고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맞는 방향성을 빨리 좋은 기준으로 수정을 해서 자산의 기반들을 실수 없이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한 사람 중에서 2022 년에 평택의 하급 물건, 청주에 좀 좋지 않은 물건, 그다음에 서울에 인제 하급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빠르게 정리해 가지고 어디로 갔나 수정을 해서 싼 값에 집을 팔고 송파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로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택이나 이 청주 물건들은 그때 비싸게 못 팔았어요. 그런데 진짜 2부 전진을 위해서 1부 후퇴를 해 가지고 싸게 팔고 자기가 가진 현금, 대기업에 다녀서 인제 소득은 좀 좋았거든요. 그걸 빨리 수정해 가지고 상급지로 갔단 말이에요. 쪼끔 손해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공했죠. 지금 인제 결과론적으로는 3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수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 필요할 때 수정을 잘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아무리 지금 복지 정책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규제 정책이 과거에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할 것 같으면은 빨리 수정을 해서 다른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거는 무모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이러한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규제의 일변도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점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자산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산을 키우는 사람은요, 기회를 준비하여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집값은 오르지만 나는 이제 집을 놓쳤어, 끝났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든 씨앗을 뿌리십시오. 자산의 씨앗을. 자산의 씨앗을 몇 개를 뿌리고 있으면요, 그 뿌린 씨앗이 가꾸면은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세금, 대출, 거래에 대한 규제 같은 거는 씨앗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도할 때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야지 수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나는 일단은 관리하는 거 힘들어. 세금, 대출 이런 어려운 것들 복잡한 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려움은 당연히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당연한 통과 의례 같은 이 힘듦의 과정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관리 과정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극복한 사람이 좋은 수확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들을 좀 잊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